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저울질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선당 후사의 정신을 강조했지만 최근 지지율 하락 추이와 당내 부정적 기류 등에 영향을 미쳤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급등한 난방비 대책으로 취약계층에 신속 지원해 줄 것을 정부 여당에 요청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대폭 올리는 바람에 취약계층들의 고통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17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경신했고 낮에도 영하 11도 안팎에 머물며 춥겠습니다. 한반도를 덮친 냉동고 한파의 원인과 전망,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썼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이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나 전 의원은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의 분열과 혼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막고 화합과 단결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용감하게 내려놓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자신의 출마가 분열의 프레임으로 작동하고 있고 국민들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부분이 있어 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 재판의 진짜 엄마 심정으로 그만두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나 전 의원은 다른 후보를 지지하거나 연대할 거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전당대회에서 자신이 역할을 할 공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네, 이번 나경원 전 의원의 결심에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여론조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YTN이 설 연휴 기간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김기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을 앞서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누가 가장 적합한지 자신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답한 784명에게 물었습니다. 김기현 의원이 25.4%, 안철수 의원 22.3%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였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16.9%였습니다. 지지 후보가 없거나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19.9%였습니다. 당권 주자들 모두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승리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응답자들의 후보별 적합도 판단을 살펴봤습니다. 서울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25.5%, 안철수 의원이 17.1%, 나경원 전 의원이 15.6%로 나타났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0.1%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인천에선 안철수, 김기현 의원이 각각 24.6%, 24.0%였고 나경원 전 의원, 유승민 전 의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연령대별로도 적합도를 물었습니다. 2030 세대에서는 안철수 의원과 유승민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보다 높았는데 20대의 김 의원 지지도는 3.9%였습니다. 다만 40대 이상 적합도에서는 김기현 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했습니다. 연령대별 적합도 조사 결과를 볼 때 당권 주자들의 세대별 공략법도 중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힘 당대표 적합도의 경우 전국 국민의힘 지지층 784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5%포인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공개된 국민의힘 당권 관련 전화 면접 여론조사 가운데 최다 표본의 최소 오차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북극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밤사이 의정부와 대전에서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추위에 떨었습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덮친 제주에서도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고 공사장 펜스가 떨어져 나가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보도에 황윤태 기자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쌓인 집에서 냉장고도 보일러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녁 5시 10분쯤 경기 의정부시 밀락동 일대에 정전이 발생한 겁니다. 정전 여파로 인근 40여 세대에 6시간 넘게 전기가 끊겨 추위에 떨어야 했습니다. 바닥도 안 되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요. 지금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전기장판도 안 되잖아요. 너무 추워서 마트에 갔다가 복구됐나 하고 왔는데 또 안 됐어요. 한국전력은 강추위의 영향이 없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변압기를 교체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전은 대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녁 7시 반쯤 대전 유성구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이 정전으로 아파트 1천여 세대를 포함해 인근 주택가에도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원인은 뭐 자연재해 아니면 저희 문제일 가능성이 있는데 공사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전기공사업체라고 하거든요. 그런 시간을 고려하면 저희가 정확히 대략 4시간 정도 걸린다 말씀드리는 40여 분 만에 아파트 일부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는데 주택가에는 늦은 밤에야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한전은 지상계획이 불량으로 정전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폭설과 강풍이 동시에 덮친 제주에서는 어제 하루 동안 40건의 피해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버스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승객 2명이 다친 것을 포함해 하루에만 빙판길 사고 14건이 일어나 20명이 병원으로 이송됐고 공사장 펜스가 떨어져 나가 소방관들이 안전조치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인천 지역에서 수도관 동파 등에 따른 피해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인천소방본부는 지난 23일부터 오늘 새벽 6시까지 피해 신고 16건을 접수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엔 연수구 송도동 인근 도로에 매설된 수도관이 동파되며 도로가 얼어붙어 안전조치를 했고 앞서 그젯밤 9시쯤엔 부평구 십정동에 있는 육교에서 고드름 제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폭설과 강풍 등으로 승객 4만여 명의 발이 묶인 제주국제공항의 항공기 운항이 재개됐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전 7시 청주발 제주항공 여객기가 도착하는 등 임시편을 포함해 모두 514편이 오늘 제주공항에 도착하거나 이륙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측은 다만 항공편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용객들은 안내 문자와 운항 현황을 미리 확인한 뒤에 공항으로 이동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승객 수송을 위해 김포공항 이착륙 허가 시간을 내일 오전 1시까지 2시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마치 냉동고에 들어온 듯한 강력한 한파가 이틀째 전국을 꽁꽁 얼렸습니다. 내일은 한파가 잠시 주춤하지만 중부지방의 출근길 대설이 예고됐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한파 원인과 전망 그리고 내일 눈 예보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단 냉동고 한파라고 하는데 그게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네, 일단 원인은 북극 한기이고요. 네. 일단 이 냉동고 말이 좀 실감이 좀 안 나실 텐데 네. 냉동고의 온도가 보통 영하 25도 정도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을 좀 전반적으로 좀 살펴보시면 이 말이 왜 나왔는지 좀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예. 네, 전국 기온을 좀 살펴볼까요? 네, 전국에서 가장 낮았던 곳이 오늘 아침 강원도 철원군 임남면입니다. 기온이 무려 영하 28.1도까지 떨어졌고요. 이 밖에 파주 기온이 영하 20.9도, 또 서울도 영하 17.3도 정도로 올겨울 최저 기온을 하루 만에 경신을 했습니다. 네. 남부지방도 광주가 영하 13.4도, 그리고 대구 기온이 영하 14.2도로 어제보다도 기온이 한 4, 5도가량 더 낮았습니다. 특히 체감온도만 보면은 중부지방 대도시 지역은 대부분 영하 25도 안팎까지 크게 떨어졌는데 외부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냉동고에 들어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추운 날씨였던 거죠. 예, 정말 많이 춥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이유가 북극 한기 때문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제부터 우리나라 북쪽 상공으로 영하 50도에 달하는 이 차가운 공기가 이 한반도 전역을 뒤덮기 시작했습니다. 준비한 그림을 좀 먼저 보시죠. 네. 이 북극 한기가 남하한 모습을 나타낸 그림이 지금 이 화면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북쪽에서부터 이 보라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영하 50도 안팎을 나타내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북쪽에서부터 이 우리나라 남해안 부근까지 깊게 좀 내려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시죠. 이 때문에 평소에 좀 영하로 잘 떨어지지 않는 제주도를 비롯해서 이 마라도 등 주변 이 제주도 부근 이 섬 지역까지도 오늘 아침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예. 지난 12월에도 이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는데 그때보다도 강도가 더 심하면서 오늘 아침 이렇게 기온이 크게 떨어진 겁니다. 그럼 저 그래픽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보다 북쪽에 있는 나라들은 더 춥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북극한 게 우리나라 지금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일본에도 영향 주고 있다고요? 네,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북극한기의 중심축이 지금 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북동쪽으로 조금 더 치우쳤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 북동부와 일본 북부 지방까지 좀 강하게 확장을 한 상태인데요. 지금 다음 그림을 보시면 조금 더 크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파란색으로 나타난 북극한기가 우리나라 지금 북동쪽으로 치우친 모습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해룡장성 모허시 기온이 중국 기상 관측사상 지금 가장 낮은 영하 53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더 추웠던 거고요. 일본 이 홋카이도 지역은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와 함께 최고 100cm 그러니까 1m에 가까운 폭설이 지금 예고가 됐습니다. 중국 모호시의 경우에는 북극보다도 더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이 물을 이렇게 뿌리면 그냥 얼어버릴 정도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고 일본도 10년에 올까 말까한 한파와 폭설이 이어지면서 현재 외출 자제령이 발령된 상태입니다. 기상청은 뭐 이번처럼 좀 기류가 정체되는 블로킹 현상이 지금 한파와 함께 동시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한파가 지금 주말까지는 좀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휴 막바지에 서해안 제주도에 눈 많이 왔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부터인가요? 오늘 밤부터 중서부에 또 많은 눈이 온다고요? 네, 맞습니다. 내일은 잠시 좀 이런 최강 한파가 좀 주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서부 지방에 좀 눈이 내릴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보통 이 북서쪽에서 남하하게 되는 찬 공기가 주춤하게 되면은 이 서해에 지금 만들어졌던 찬 공기가 이 서풍을 타고서 내륙으로 밀려들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중서부 지방 그러니까 수도권 쪽으로 눈이 내리게 되는데 이 시기가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좀 적설량을 좀 살펴드리면 서해안을 시작으로 내일은 영동을 제외한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눈이 내리는데 서울 등 중서부와 경북 지방으로 2에서 7cm의 눈이 오겠고요.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예상돼서 현재 대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많은 눈이 집중되는 시기가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아침 출근길은 빙판길로 인한 또 심각한 교통 정체가 우려됩니다. 네, 빙판길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눈이 지나고 나면 또 이제 강력 한파가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추운 건가요? 네, 일단 내일 아침 잠시 좀 최강 한파는 잠깐 좀 주춤을 하겠지만 이 북극 한파가 완전히 누그러지는 건 아닙니다. 눈이 그친 뒤에 다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예년보다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고요. 서울 아침 기온이 일단 금요일 영하 10도 그리고 토요일에도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면서 최소한 이번 주말까지는 북극 한파의 영향권에서 강추위가 지속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일요일 낮부터는 서울 낮 기온이 영상권을 회복하면서 강력 한파는 조금씩 좀 누그러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 서귀포 남동쪽 공해상에서 침몰한 홍콩 선적 원목 운반 화물선에 타고 있던 선원 22명 중 12명이 구조됐지만 대부분 의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선박에는 중국인 14명, 미얀마인 8명이 타고 있었으며 한국인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조된 선원들은 일본 나가사키로 이송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리 해경은 전했습니다. 이 배는 오늘 새벽 1시 45분쯤 제주 서귀포항 남동쪽 148.2km 해상에서 사람이 버튼을 눌러 작동하는 조난 신호를 보낸 뒤 오전 3시 7분쯤에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중국의 해킹그룹이 국내 학술기관 홈페이지 여러 곳을 해킹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들이 많습니다. 해킹 피해가 발생한 홈페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금 보신 화면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홈페이지입니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오늘 오전에 접속을 해봤는데 영화 매트릭스에 쓰였던 이미지를 배경으로요. 한국 인터넷 침입을 선포하다라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해커그룹이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이미지에는 계속해서 한국 정부와 공용 네트워크를 해킹하겠다는 내용도 적혀 있었습니다. 네, 해킹 피해가 있었던 곳은 우리말 학회, 한국고고학회를 비롯한 학회 홈페이지가 대부분입니다. 현재까지 피해를 입은 곳으로 확인된 사이트 모두 12곳에 이릅니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제 해킹 조직이 우리나라 기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긴급 점검에 나섰지만 피해 자체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이와 함께 개인정보 해킹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 공격이 여럿 발생하고 있어 엄중한 경계를 갖춰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과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주간 위험도가 중간에서 한 단계 낮은 낮음으로 평가된 건 13주 만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주 코로나19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만 9천여 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30.6% 감소했고 유행 추이를 알 수 있는 감염 재생산 지수 역시 0.77로 3주 연속 1 아래를 보여서 국내 코로나19 유행이 확연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수학 성취도에도 큰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전국 수학교사 8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절반 정도가 수학 학업 성취도와 수업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수학 사교육 참여가 코로나19 이후 더 증가했다고 답한 교사도 절반을 넘었는데 특히 고등학교의 경우 그 비율이 높았습니다. 코로나 이후 대거 도입된 원격 수업이 효과적이지 않았다고 답한 교사는 70% 이상이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학생들이 집중하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80% 정도로 가장 많았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2년 코로나로 인해 실시된 원격 수업이 대면 수업에 비해 효과가 떨어지고 학생들의 수학 학력 저하를 초래했다며 수학 교구나 구체물을 사용하는 등 수학 수업 방법이 다양해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성과를 깎아내린다고 비판했습니다. UAE의 적이 이란이라는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집요하게 순방 성과를 폄훼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관계에 맞는 발언이고 또 2018년 1월 2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도 TBS 라디오에 나와서 아랍에미레이트의 주적은 이란이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 5월 10일 연합뉴스에도 이란은 물론 이란의 주적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이렇게 표현을 했고 지금 우리나라의 국내 언론 보도나 이런 데 대해서 이란이 아니라고 반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관계에 기인하지도 않으면서 순방 성과를 폄훼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집요하게 말하자면 이간질을 한다고 할까요? 그런 상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급등한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반면 큰 수익을 낸 정유사들이 고통을 분담하는 횡재세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운을 띄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30조 추경 또는 30조 지원 예산 말씀을 드렸는데 정부 여당이 크게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서 우리 국민들의 더 큰 고통이 계속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요청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과도한 정유사들의 에너지 기업들의 이런 영업이익 부분은 유럽이나 이런 지역들에서 채택하는 것처럼 횡재세까지는 안 되더라도 현행 있는 제도라도 활용해서 부담금을 일부라도 부담하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입는 고통들을 조금이나마 상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다른 나라들이 다 이미 만들어 시행하고 있는 횡재세도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을 앞두고 대장동 수사팀은 연휴도 반납한 채 조사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10년 동안의 과정을 조사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질문지를 가다듬고 보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연휴 내내 공개 일정 없이 조사 준비에 집중하는 동안 검찰 수사팀도 매일같이 출근해 질문지를 다듬고 막바지 점검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위례 대장동 개발 사업이 10년가량 이어진 만큼 이 대표에게 확인할 내용의 범위와 분량이 방대하다는 게 검찰 관계자 설명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자 사업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서 민간업자가 막대한 이익을 챙겨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고 결국 공공에 손해를 끼쳤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사에선 민간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배경과 애초 계획과 달리 분리 개발 방식이 결정된 경위 등에 대한 추궁이 이뤄질 거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표가 자신의 공약이던 1공단 공원화 비용 조달을 위해 민간업자와 손을 잡게 된 것 아닌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며 이들에게 성남시나 공사의 내부 기밀이 흘러 들어간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검찰 질문지엔 민간업자가 사업 방식 결정이나 개발 호재였던 서판교 터널 개설 계획, 공모 지침 주요 사항 등을 사전에 알게 된 경위에 대한 내용도 담긴 거로 전해졌습니다. 개발 이익이 어디로 흘러갔는지도 규명 대상입니다. 연휴 직전 공개된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이익 가운데 김만배 씨 몫의 절반을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는 내용도 적시됐는데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사업 전반을 캐물은 뒤 이른바 428억 원 약정설도 확인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7월 대장동 비리 의혹 재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이 대표 측근까지 연이어 구속 기소하며 사실상 이 대표를 부르기 위한 포석을 차근차근 깔아왔습니다. 검찰은 연루된 의혹이 많은 데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조사가 이틀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쪼개기 수사를 통한 망신 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대표가 앞선 성남FC 후원금 의혹 조사 때처럼 미리 준비한 진술서를 내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여러 변수에 대응하기 위한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지면 당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전체 응답자 중에 사퇴해야 한다는 답이 64%에 달했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33%에 그치며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로서 직무 수행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5.5%로 당 지지율을 웃돌았지만 잘못한다는 유권자가 절반을 넘었습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대장동 위례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검찰 수사의 성격도 질문했습니다. 개인에 대한 비리 수사라는 응답이 53%로 야당 탄압용 정치 수사라는 응답 33.8%보다 많았습니다. 40대에서만 야당 탄압이라는 답변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개인 비리 수사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으로 대상을 좁히니 10명 가운데 7명이 야당 탄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들 사건으로 이 대표가 재판에 넘겨질 경우 거취에 대해서는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63.8%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지층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우세했습니다. 지지층 가운데 사퇴해야 한다는 응답은 33.4%였습니다. 민주당 당원 80조는 당직자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되면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 등 수사가 부당한지를 당대표가 의장인 당무위원회가 판단해 예외를 둘 수 있는 만큼 향후 이 대표 거취를 놓고 당내 경론도 예상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YTN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한다는 긍정응답이 38.9%, 잘 못한다는 부정응답은 54.2%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6.6%, 더불어민주당이 31.3%로 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밖에서 민주당에 앞섰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대답이 38.9%, 잘못하고 있다가 54.2%로 집계됐습니다.
매우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13.8%, 매우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3.2%를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도 대부분 부정평가가 높았는데 60대 이상에서만 잘한다는 대답이 2배 이상 나왔습니다. 지역별로는 보수세가 강한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을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윤 대통령이 잘못한다는 대답이 많았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6.6%, 더불어민주당 31.3%, 정의당 4.5%였고 지지정당이 없다는 응답도 24.4%를 차지했습니다. 내년 총선 최대 승부처로 거론되는 수도권을 보면 서울에선 국민의힘 39.7%, 더불어민주당 32.6%, 경기 인천에서는 국민의힘 34.2%, 민주당 33.4%로 나타났습니다. 중도층에선 국민의힘 26.5%, 민주당 33.5%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22일부터 이틀간 전국 유권자 2,002명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오차 범위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19%포인트고 전체 질문지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세계 최고의 혁신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용산 집무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와 노동 등 모든 시스템에서 우리 제도를 국제 기준에 정합시키지 않으면 기업이 경쟁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순방에 대해 100개 기업 CEO와 동행하는 등 전방위 세일즈 외교로 압도적이고 전례 없는 규모의 300억 달러 투자 유치를 끌어냈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제2의 중동 붐을 일으키도록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 신발이 닳도록 뛰고 또 뛰겠다며 국무위원도 모두 이 나라의 영업사원이라는 각오로 뛰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성 없는 글로벌 경제전쟁에서 기업 혼자 싸우도록 만들 수 없다면서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 협력이 국가 간 패키지로 운영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이 한 몸으로 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국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모두 6%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오늘 공시한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지난해보다 5.92%와 5.95% 낮아졌습니다. 표준지 주택 공시가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 산정 기준이 됩니다. 앞서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재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전망입니다. 표준지 주택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하락한 사례는 지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는 지난 20일부터 건설노조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신고센터는 각 협회 본회와 지역 시도회에서 운영하며 익명을 전제로 한 온라인 신고와 협회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고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배너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는 전담 요원이 배치돼 신고 접수 상담을 돕고 권역별 정부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 조사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고자가 요청할 경우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 상담 서비스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즉시 국토교통부로 이관됩니다. 재작년 취임한 직후 재정을 낭비하지 않겠다며 공관을 쓰지 않겠다고 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3월 한남동 공관에 입주합니다.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과 리모델링에 수십억 원이 투입된 데다 지난해인 정밀 안전 진단을 이유로 입주 기업을 모두 내보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한동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한남동 파트너스 하우스입니다. 대통령 관저에서 200여 미터 거리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부터 공관으로 씁니다. 2007년 서울시장 공관으로 짓기 시작했지만 2009년 완공 때는 오 시장이 금융위기를 이유로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용도를 양보하겠다고 밝혔고 2017년부터는 콘텐츠 기업 사무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특급 호텔 수준의 객실과 회의장 등 신축 당시 건축비만 68억 원이 들었습니다. 2017년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까지 더하면 75억 원 넘게 투입된 건물입니다. 지난해까지 19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가 7월 무렵에 계약 기간이 남은 기업들까지 모두 나갔습니다. 지하 59m 지점에서 GTX-A 노선 발파 공사로 건물 곳곳에 균열이 생기면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정밀 안전진단까지 받은 결과 간단한 보수 정비만 하면 되는 B등급을 받았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 공간으로 용도를 바꾸겠다며 입주기업을 다시 받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도 위험을 이유로 무리한 전환 사용을 추진했고 입주기업 퇴거 계약서도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 역시 일부 문제 소지가 있다는 외부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서 괜찮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적이 도가하고 서울시 목적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비워줄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기 때문에 부당한 계약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진행했던 리모델링엔 계약상 9억 7천만 원이 듭니다. 서울시는 당시엔 공간 사용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기존 사무 공간을 침실과 주방, 거실 등 객실로 바꾸는 공사였던 데라 결과적으로 객실 3층 전체는 오 시장이 쓰게 됐습니다. 올해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는 별도의 공간 설계와 공사 비용이 추가될 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2017년 콘텐츠 기업 사무 공간을 만들 때 쓴 리모델링 공사비 7억 5천만 원도 불과 5년 만에 매몰 비용이 되고 말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계획을 갑작스럽게 변경함에 따라서 2017년도에 이미 집행한 리모델링 비용 7억 5천만 원이 매몰되는 문제가 있고 전문 인력이 충원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 전환이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낭비 없는 시정 운영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 오세훈 시장은 취임 직후 공간을 사용하지 않겠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태원 참사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라지만 시장 공간에 투입되는 비용을 보면 1년여 전 다짐이 무색해 보입니다. YTN 한동우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짚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엔 많은 돈을 쏟아붓고도 효과가 없는 이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YTN이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저출생을 출산의 영역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 그래서 저절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의 가장 한계는 국정 기조로 다가와야 할 문제를 자꾸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 저출산을 어렵게 하는 일가정 양육 문제라든가 근로시간의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굉장히 많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년이 결혼을 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정말로 중요한 사회적인 역할이다라고 인식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같이 이것을 분담해야 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정책의 초점을 오롯이 여성의 권익과 행복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여성을 가족 유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서 여성의 참여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그 인구 정책은 여성을 어떤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주체로 보고 일가 가정을 양립하고 또 자기가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를 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상가족의 신화가 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거와 육아 동맹체 같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거라던가 동반자혼, 그리고 그룹홈이라던가 또 한부모 같은 형태도 모두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개인의 이제 삶의 방식과 선택들을 다양한 삶의 선택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얽히고 설킨 저출생의 실타리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젠더와 계층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3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는 모두 13만 1,087명으로 전년 대비 18.6%, 2만 532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0.5%, 8,844명이 증가한 3만 7,885명을 기록했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19년 21.2%에서 2020년 24.5%, 재작년 26.3%, 지난해 28.9%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용자 가운데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가 54.4%인 7만 1,336명을 차지했습니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9개월로 전년 대비 0.5개월 정도 감소했습니다. 여성은 9.6개월로 전년 대비 0.7개월, 남성은 7.3개월로 전년 대비 0.1개월 감소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기간 감소폭이 더 큰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육아휴직자의 64.3%는 자녀가 1세 이내일 때 사용했고 그 다음으로는 13.6%가 7에서 8세의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올해 내내 핀란드와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등 각국의 선거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세계 정치 판도를 결정지을 굵직한 선거들의 일정과 핵심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새해에도 각국의 선거 일정이 이어집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20년째 집권 중인 튀르키예는 오는 6월 대선과 총선을 함께 치릅니다. 5년 전 대통령 중심제로 바뀌며 21세기 술탄으로 등극한 에르도안의 5년 임기 연장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극심한 경제난과 물가고 속에 에르도안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중재자로 나서고 이슬람권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Eğer sizler takdir ederseniz, eğer sizler seçerseniz İstanbul'dan başlayan kutlu yolculuğu artık başka bir safhaya taşıyacağız. 여성 지도자가 이끄는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싱가포르 선거도 눈길을 끕니다. 세계 최연소 총리에 올랐던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는 파티 영상과 부적절한 사진 논란이 잇따르며 곤경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30대인 마린 총리는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돌파구로 삼고 있습니다. We want to build a society that is socially, economically, and environmentally sustainable. We want to strengthen equality, education, and skills.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연임이 유력합니다. 그녀가 대표를 맡은 개혁당이 집권당 자리를 지키며 연립정부를 구성하게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징적인 자리지만 싱가포르는 첫 여성 대통령 할리마 야콥의 9월 임기 종료에 맞춰 대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편 3연임 도전이 예상됐던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는 최근 사의를 전격 표명하며 10월 총선에도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일어난 중남미 좌파 물결이 아르헨티나에서도 이어질까? 심각한 물가 상승으로 포퓰리즘 정치가 좌초한 가운데 좌파 페르난데스 대통령의 재선 도전 여부는 미확정입니다. 2월 말 나이지리아 대선을 시작으로 3월부터 매달 에스토니아, 핀란드, 태국 총선을 거쳐 세계 정치 판도를 좌우할 선거들이 꼬리를 이을 예정입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진다는 가상 대결 결과가 나왔습니다. 직전 조사 결과와 정반대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에머슨 대학이 19일부터 21일까지 등록 유권자 1,015명을 대상으로 내년 대통령 선거 가상 대결을 진행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4%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3%포인트 뒤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직전 조사와는 정반대입니다.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을 기록해 41%에 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을 4%포인트 앞섰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차기 주자로 급부상 중인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대결할 경우 바이든 40%, 디센티스 39%로 나타났습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민주당 경선 유권자의 58%는 바이든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고 답했고 42%는 다른 후보가 출마해야 한다고 지목했습니다. 에머슨대는 바이든 대통령은 히스패닉과 흑인 등 소수자 사이에서 확고한 지지율을 보이고 있지만 백인 유권자의 51%는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화당 경선 유권자의 경우 응답자의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차기 후보로 지지했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지지한 답변은 29%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1월과 비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에는 변화가 없지만 디센티스 주지사 지지율은 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내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부통령으로 재직할 당시의 기밀 문서가 개인 사무실과 윌밍턴 사저에서 잇따라 발견되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 유출 문제가 불거졌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을 맹비난했는데 자신도 비슷한 처지에 놓이면서 내로남불 지적과 함께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때 미국 국무장관을 지냈던 폼페이오가 김정은이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최근 발간한 회고록에 썼습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남한의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 전력을 강화해도 북한은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회고록은 폼페이오가 CIA 국장이었던 2018년 3월 평양에서의 김정은과 비밀 회동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당시 폼페이오가 염두에 둔 협상 포인트는 3가지. 핵무기를 포기해도 이라크 후세인과 리비아의 카다피와 달리 김정은은 안전할 거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것과 북한 군부와 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으로 번영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으로부터 신변 안전 확보인데 폼페이오 자신도 처음엔 과소평가했던 면이라고 털어놨습니다. 폼페이오 책을 보면 중국은 늘 우리에게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김정은 위원장이 기뻐할 거라고 말한다고 전하자 김정은은 신나서 웃고 탁자를 두드리며 중국인들은 거짓말쟁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주한미군은 중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중국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는 건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길 원해서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는 그러면서 미국 미사일과 지상군을 남한에 추가 배치해도 북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을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폼페이오는 비핵화라는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지만 적어도 당시엔 북한의 미사일과 핵실험은 막았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North Korea, their conventional forces are more aggressive. I don't believe for a second that would have happened if we were still on watch. 폼페이오는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미 정상회동을 떠올리며 김정은과 미국 측 모두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걸 원하지 않았다고 회고록에 썼습니다. 이 밖에도 김정은이 로켓맨이라는 별명은 괜찮지만 작다는 표현은 괜찮지 않다고 트럼프에게 말했고 김정은이 45분마다 담배를 피우러 나갈 정도로 애연가라는 내용 등도 적었습니다. 한때 트럼프의 예스맨으로 불렸지만 정권 말기 거리가 멀어진 폼페이오 전 장관은 조만간 트럼프에 맞서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유럽연합 등 서방이 이른바 히잡 시위에 대한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과 관련해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이란도 서방의 추가 제재에 보복 제재를 예고해서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가 강대강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김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에서는 지난해 9월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가 체포돼 경찰서에서 의문사한 20대 마흐사 아미니 사건이 촉발한 반정부 시위가 넉 달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에 따르면 이란 당국의 강경 진압으로 시위 참가자 가운데 500여 명이 숨졌고 18,0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또 시위자 중 40여 명에게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고 특히 사형 집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외무장관 회의를 열어 시위를 가혹하게 진압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 등 19개 기관 등에 대해 EU 입국 금지와 자산 동결 등의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Wir erleben in Iran nach wie vor ein brutales Vorgehen des Regimes gegen die eigene Bevölkerung. Das iranische Regime, die Revolutionsgarden terrorisieren ihre eigene Bevölkerung Tag für Tag. 영국과 미국도 이란 기관과 고위직 인사 등에 대해 EU와 같은 명목의 비슷한 추가 제재를 단행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개발 등의 이유로 경제 분야 등의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Today we are united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the need to confront Iran's leadership for its human rights abuses. 이란은 EU 등 서방의 제재에 발끈했습니다. EU 등이 자국 인권을 침해하고 시위를 조장하고 있다며 관련자에 대해 맞대응 제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بر مبنای منشور ملل متحد و همچنین بر مبنای حقوق بین الملل تحریم این نهاد حاکمیتی نقض صریح منشور است. 미국과 영국에 이어 EU까지 추가 제재에 나서면서 서방과 이란 간의 관계는 그야말로 강대강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내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현안에 대한 협의를 2년 4개월여 만에 재개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일 대한의사협회와 의료현안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과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첫 모임에는 조규용 복지부 장관과 이필수 의협회장이 참석하고 이후 매주 협의체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협의체에서는 필수의료 육성과 지원, 전공의 수련 환경의 실질적 개선 등을 협의하고 특히 의대 정원 확대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재학생 1,800여 명이 중도에 학교를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종로학원이 대학 알림이 공시를 분석했더니 지난해 세계대학 자퇴생은 1,800여 명으로 2020년 1,300여 명, 2021년 1,500여 명에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자퇴생의 75%가 자연계열 학생으로 대부분 의학계열로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학과별로 보면 연세대 생명시스템 계열에서 35명이 빠져나가 19.9%의 중도 탈락률을 보였고 연세대 이학계열 15.6%, 고려대 생명공학부 13.7% 순으로 자퇴생 비율이 높았습니다. 서울 주요 11개 대학으로 범위를 넓히면 성균관대 공학계열에서 지난해 161명이 빠져나가 중도 탈락률이 19%였습니다. 한낮에도 칼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8.5도로 아침보다 9도나 올랐지만 여전히 춥습니다. 특히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13도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강추위 속 밤 사이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도 예보됐습니다. 서울에는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으니까요. 눈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 내리던 눈은 대부분 그쳐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와 해상에는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뱃길 이용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늦은 밤부터는 다시 눈이 내립니다. 이번에는 눈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서울에도 눈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까지 중서부와 경북에 2에서 7cm, 경기와 충남 서해안에는 1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 영하 6도, 대전 영하 4도, 광주 영하 2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도 곳곳에 눈이 내리며 추위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눈이 그친 뒤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오늘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길 눈이 집중되면서 도로 곳곳이 빙판을 이룰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